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이나영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women's studies를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학과에 있습니다. 원래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른 학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사실 다른 선생님과 달리 저는 어떤 특별한 연구 질문을 가지고 하진 않았고, 오히려 앞부분에 하신 선생님들처럼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좀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기간도 보면 좀 긴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훑는 작업을 소개하게 돼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제가 가진 질문들을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발표문이 PPT여서 정말 또 송구하고요. 그리고 이미 공유한 발표문의 큰 원칙은 바뀌지 않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변화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이게 타임스페인이 한 4, 50년을 다루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백래시 현상 보통 그 백래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최근에 뭐 땡땡 급진적이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페미니즘 역사 혹은 운동사에서 서구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웨이브, 그러니까 헤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시기적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구자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긴 합니다. 세컨 웨이브로 끝났고 세컨 웨이브가 1막, 2막, 3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낸시 프레이저 같은 분이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페미니스트 흐름까지 해서 포스 웨이브, 즉 4차 혁명의 어떤 물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그럼 어떻게 시기적 구분을 할 것인가도 역시 아직 한국 내 연구자들 사이에 무슨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드 웨이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프레이즈 식으로 하면 세컨드 웨이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듯 굉장히 페미니즘이 가시화됐다. 그러니까 주목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그냥 여성 운동이었다든지 학문적으로 보면 여성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인 페미니즘의 단어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아주 가시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변곡점을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새로운 페미니즘의 신자로 등장했고, 그러면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운동의 내용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동시에 이때부터 등장한 단어가 놀랍게도 이제 영어로는 미소진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여성 혐오라고 번역되면서 여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가고 여성 혐오가 있다면 남성 혐오도 있다.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런 단어는 이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개가 마치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는 현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자 남자들이 이제 싸운다.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의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등장합니다. 그전 시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지어 보수층 남성들도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자에 대한 관용성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여성을 많이 봤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언론이 프레이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소위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백래시 혹은 역풍이라 하는 현상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온라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특정 땡땡 일배류의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까지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보면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뭐 여성 정책의 공약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다면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그 여성 단체들의 질문의 대다수 공통 분모는 당신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입니까? 입니다. 이 폐지를 주장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죠. 굉장히 복잡한 국면에 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것을 제가 오늘 답한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나 뭐 또는 역사를 나누는 수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2000년 이전에 한국 여성 운동은 어땠고 2000년대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최근에 변화한 여성 운동의 양상과 내용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소위 백래시 혹은 이대면 현상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여성운동, 진보 여성운동의 역사를 뭐 일제 강점기부터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집합적 운동,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80년대 민주운동 과정에서 보고 있죠. 이 가운데 당시에도 독재 체제에 저항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족 민주 운동과도 갈등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협력의 양상이 더 컸지만요. 근데 이 가운데 이 갈등이 꼭 나쁜 건 아니었고 그때는 이게 여성 운동을 부분 운동으로 본다든지 여성 의제를 사소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독립 조직을 만들고 독자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장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 여성 운동을 대표한다고 하는 전국 단체들이 이제 차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여성 정체성의 정책이 시작될 때가 이제 60년대 후반인데, 뭐, 유사점과 차이점일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출발했던 서구 사람들이,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진보 학생 운동권 출신이었고, 반인종 운동, 인종주의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흑인 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반제국주의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으니까, 반제국주의 운동, 반전쟁, 그러니까 평화운동,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본주의,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좌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모순을 얘기하는, 그래서 반자본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 생겼는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역사가 항상 순차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도 순차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낙차 사이에서 막수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 페미니즘 혹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뭐 급진 페미니즘 등등의 각종 페미니스트 이론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들어왔다는 게 이제 무작위로 수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 운동했던 분들이 필요한 어떤 정치적 아젠다나 페미니스트 아젠다를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존 운동권 조직의 흐름하고도 좀 연결이 되긴 해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특히 이제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문제라고 보통 생각 그렇지가 않고 출발할 당시부터 여성에 대한 아내 구타 문제를 다룬 한국 여성의 전화라든지 나중에 뭐 성폭 상담소 이제 본격적으로 성폭력의 단어를 들고 왔죠. 이제 이런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성폭 특별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가정폭력법 뭐 성희롱 관련 법 제안들이 되는데 이 당시가 90년대가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소위 글로벌 페미니즘 국제 여성 인권 운동들이 이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젠다들이 국제사회의 아젠다들과 공명하는 특히 대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잠깐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이 인간 디폴트인 상황 뭐 지금도 크게 다르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이 상황에 집합적 여성 운동을 조직화해내고 그리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압축적 법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거의 한
10년 안에 서구 여성들이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 법제도를 거의 토대를 닦았다. 사실은 형태는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디테일에서는 문제가 많고 해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대단한 시기가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00년대가 되면 특징적인 게 결국은 이전의 여성운동은 어쨌든 우리나라 여성운동도 탈식민주의나 반제국주의나 평화운동이나 뭐 반자본주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 이때 진보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위 말해서 땡땡 친여성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전에 한 10여 년간 운동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 혹은 대표성을 띈 분들이 정치권 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우리는 이들은 이제 페머크라츠라고 합니다. 이게 꼭 부정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북유럽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체로 성향이 그런 페미니스트 운동을 했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도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관계를 이제 이전에 갈등적 관계였다면 협력적 관계가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페미니즘 안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운동이 제도화됐다.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그 비판의 칼날 혹은 정신이 상실됐다. 이런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 이제 여성부, 지금 논란이 되고 여성부, 여성가족부인데 이제 여성부였죠. 처음에는. 여성가족부가 되는 거는 노무현 당시에 지은희 장관 때입니다.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던 또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지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오랜 수건이죠. 이제 서구 역사에 참정권 운동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50년 이상 진행된 호주제 폐지 운동이 이제 마침내 성과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거잖아요. IMF 이후에. 이제 사실은 여성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데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서구처럼 뭐 봉건 가부장 제도가 어느 정도 물러가고 자본주의 체제 위에서 올라선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봉건 가족주의 유죄가 강력하게 있고 거기에 신자유주의 주체의식이 아주 모순적으로 착종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가부장제 자본주의 모순적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서구의 이론으로 치면은 90년대 서구 이론을 풍미했던 포스트류의 이론, 교차성 이론들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히 포스트류의 이론이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상과 이 4번, 즉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이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양날의 칼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제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성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차별받지 않고 자란 여자들의 약진이 시작되고 저는 이제 이 역풍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섹슈얼리티 부분에 보면 성매매 특별법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기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좀 크게 갖고 왔는데 윤락행위라는 윤리적으로 스스로 타락한 행위. 누구냐? 성을 판 사람. 그러니까 매춘녀라고 그랬죠. 옛날에 창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비난이 깔려있는 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때도 이 여성들에게 집중됐었는데요. 낙인화가 굉장히 심했고 이제 이 용어를 바꿨다. 용어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적 차별의 문제다라고 본 거 굉장히 선진적인 관점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성매매, 사고 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구조의 문제니까 제3자 관계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피해자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구매자와 알선자 혹은 이제 그 업주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범죄 행위다. 그리고 그들은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는 게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제 그러면 이거 유사한 법들이 서구에 있지 않냐?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법의 틀이 됐던 게 당시에 스웨덴 법인데요. 물론 그 법을 완전히 그때 가져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주 우리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천할 때였기 때문에 아주 모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진보 운동을 하면서 늘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조사하고 교육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 다 성매매 예방 교육 받으시잖아요. 이제 이게 국가의 책임이고 이게 지자체까지도 이제 책임으로 명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지원 체계, 이 시스템을 체계화했죠. 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법이 이제 2000년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평등 특별법도 이제 계속해서 개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요때 이제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객체 대상이 보통 부녀자였는데 이제 사람 뉴트럴하게 변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땡땡 소위 묻지마 살인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절망범죄라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명명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건 젠더 폭력이다. 이제 이런 젠더 폭력이란 단어가 구체화된 게 이제 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편으로 이제 이 신자유주의 체제 이제 우리가 내가 주체감을 어떻게 형성하고 표현할 것인가 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 주체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됐거나 아니면 수동적 성적 어떤 쾌락을 누렸다라고 이해되던 당시에 여성도 당당한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 배경에는 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개방된 사고관이 있고 뭐 러브 모텔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음란물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주 모순적으로 성적 주체라는 개념들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근데 동시에 요때가 이제 일베나 소라넷이 사실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보통 이제 소라넷 일베가 최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확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역풍이 제가 아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땡땡 소위 걸걸 뭐 여녀 시리즈들이 요때부터 등장하는데요. 뭐 알파걸은 뭐 그렇게 나쁜 단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파맨이란 단어는 없듯이 남자들이 학업과 리더십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면 그건 이제 뭐 땡땡 뭐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거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건 이제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런 학업과 리더에 굉장히 약진한 여성들이 결국 결혼이 미뤄지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실 저출산 담론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 안 한 여자들에 대한 약간의 그때는 아주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골드미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된장녀, 뭐 김치녀, 뭐 이런 여녀녀 이제 본격적으로 낙인하고 비난하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남초 커뮤니티에 출발해서 언론에 이제 주류 언론에까지 확장돼서 아마 뭐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된장녀는 특정 집단을 얘기했다면 허영심 많은 여자들 그래서 이쪽 여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단어였다면 김치녀는 이제 대한민국 여자를 보편적으로 일컫는 단어가 되죠. 이때 등장한 게 무슨 뭐 스시녀 뭐 이런 단어들도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여성들을 또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낙인화하는 단어들도 같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5년이 되면 이제 메갈리아가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메갈리아 관련해서 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전략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제 메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링을 했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수많이 쏟아냈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쏟아냈던 여성 비하, 모욕적인 발언을 돌려주는 방식. 그러니까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위 여초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을 퍼뜨리거나 이 내용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하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강남역의 한 노래방 건물 안에 노래방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그 건물 안에는 있지만 노래방 안에 있지 않고 그 계단에 있는데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죠. 거기서 한 여대생이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남자
이제 있고, 그래서 무참하게 정말 칼에 찔려서 살해를 당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웠던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그림 중에 보면 여성 혐오, 여성 살해 이제 국가가 혹은 사회가 답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모하러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러 가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쪽지를 쓰고 뭐 각종 이제 추모 관련된 어떤 행사, 그러니까 의례들을 행합니다. 이때 나온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미소지니, 페미사이드, 즉 굉장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일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제 보편적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단체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메갈리아 등장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당할 수는 없으니 여자들도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굉장히 젊은 여성들의 단체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해시태그들을 보면 소란의 폐지 운동, 미투 운동, 스쿨 미투, 탈코르스, 불법 촬영, 편파수사 반대 시위, 뭐 낙태죄 폐지, 성착 반성 착취, 포비, 뭐 나중에 6B, 남성 약물 카르텔, 뭐 혹은 엠번반 성착취, 뭐 이런 식 반대, 이런 식의 각종 해시태그 운동과 그게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집단적 운동으로 번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배경인데, 이건 굉장히 이제 사회학적인 질문들인데요. 이 당시 이제 20대 여성들이죠. 주도했던 20대 여성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대 남성의 특징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되는 점에서 생각하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대단한 성비 불균형 시대에 탄생했다. 우리는 이제 남성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90년에 셋자의 성비가 193명, 여아 100명 다 남아. 93년에 성비 불균형이 정점을 이루는데요. 요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 남성 공이 성별로 인한 불안, 이 어, 또아리를 틀고 성장한다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은 짝지가 없고 여자 짝지가 없고 여자아이들은 남성들이 많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 심지어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너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보니까 딸이더라라고 하는 그 강박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제 남녀 공이 굉장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실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제대로 한국 사회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 남성 과잉의 시대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부터 이제 이 신자유주의 질서가 한국 사회를 이제 조각을 하잖아요. 이게 모순적 결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 남성들이 디폴트인 사회에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고, 근데 이제 동시에 또 초저출산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복지국가 체제는 형성이 완성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됐다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가족 계급을 재생산하는 사회. 이 속에서 여자아이라도 집안에서는 이제 학습 투자, 교육 투자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남자아이보다는 적게 받긴 해요, 여전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단어들이 기러기 아빠, 매니저맘, 헬리코പ്터 맘 등등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신자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이 잘하면은 능력 있으면 뭔가 될 것처럼 굉장한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알고 보면 이제 우리는 586 독과점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독과점 체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 본격화되면서 이 피해자는 사실상 20대가 됩니다. 계층 간의 희망 사다리가 제고되고, 그러니까 요때 무슨 3포 세대, 무슨 N포 세대 등등 이런 이제 얘기들이 확장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기술을 몸에 거의 장착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빨리 타인과 접속할 수 있는 세대는 대한민국의 20대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게 이번에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이때 20대였기 지금 30대 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20대 후반에서 보수 정권 9년 시기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세월호, 뭐 국정화 교과서, 2015 한일합의. 요때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세대예요. 자, 이것이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추후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좀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페미니즘 이슈로 돌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적 여성 운동의 성과라는 토양 위에 이제 성장했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는 거의 없다. 이미 아까도 보셨듯이 알파걸 어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차별 담는 이미 200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남자들이 차별받지 여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환상이죠. 이게 확산되고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로 진출해 보니까 진출을 시도하니까 여성이란 문제에 다시 부딪힌다. 이제 저희들은 이걸 이제 누적된 성차별 구조의 새로운 문화가 이제 다시 결합됐다고 보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취업 차별이나 임금 격차, 승진 차별, 뭐 유리천장, 뭐 여전히 이제 보육의 문제, 자녀교육 일방적인 책임 부과의 문제, 여기에 플러스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음란물, 성희롱, 성폭력, 뭐 성착취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착종이 되는 이 시기를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이 여성들이 목도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위에 제목을 썼지만 이 누적된 차별과 새로운 부정이 이것들에 분노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미투, 뭐 스쿨 미투, 뭐 해화역 시위, 뭐 각종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 특히 해화역 시위 같은 경우는 단일 토픽으로 가장 많은 여성들이 그것도 조직화를 하지 않고 특정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여성들이 모인 집회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2018년에 사실 정점을 찍어요. 낙태죄 폐지까지. 그다음에 엠번방 문제까지.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미투 운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문제, 누적된 성차별의 문제,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 플러스 새로운 차별의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여기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여성 서사와 여성 콘텐츠가 약진했다. 이제 이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당시가 서구 60년대와 70년대 페미니즘을 주도했던 급진 페미니즘, 그 이후에 이제 급진 페미니즘이 사라지고 문화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시간을 거슬러서 재수입이 되거나 다시 일으키고 의미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것은 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나왔던 페미니스트 이론서들이 한국에 재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여성 운동들이 이제 확장이 됐던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새롭게 구성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과 이미 2000년대부터 확장된 교차성 논의가 경합을 하면서 교묘한 방식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대남 현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20대 남성을 타겟팅한 시사인의 그 조사와 연속 기획물이었어요. 총 2018년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제 연구소나 혹은 심지어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여성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자, 이 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보시면 이제 20대 남성들 물론 30대 초반까지 포함되어 있지만요. 남성들이 여성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성별 말고 차별금지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도 가장 보수적인 게 청년 남성이라고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제 백래시를 정의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됐던 수잔 팔루디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 변화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중요도, 영향력,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불특정 다수가 강한 정서적 반응과 함께 변화에 반발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인종적, 종교적 혹은 섹슈얼리티 문제까지도 이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기제로 작용한다. 그래서 백래시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어떻게 퇴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종 문제 백래시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연구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달성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평등의 가능성이 커졌을 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잠재적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진 사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여성 혐오의 정서와 결합해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데 이제 기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근의 현상을 보시면 뭐 이전 거는 제가 좀 삭제하고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본격화된 게 2021년 4월 국민의힘발 군가산점제 폐지안이 있는데요. 이거를 민주당 전용기원이 당시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이제 공식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7월에 남초 커뮤니티에서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아주 본격화된 게 남초 커뮤니티, 그때 집중적 포화를 맞았는데요. 이걸 이준석이 딱 받아서 공론화합니다. 정치회장에서. 그리고 이제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제가 오른쪽에도 보지만 이제 GS25 사태라고 하는 홍보 문건에 대한 논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 폐지를 공식화하고, 그것도 SNS에 폐지라는 아주 간단한 이유나 뭐 근거 하나 없이.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걸 반박하니까 개인적 차별은 있지만 뭐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얘기다. 개인적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흐름을 보면 남초 사이트, 혹은 남초 커뮤니티 출발한 담론이 정치권 혹은 언론으로 가고 다시 언론과 정치권으로 확장되고, 이게 다시 남초 사이트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시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인 아까 그 펠루디의 말처럼 사실은 잠재적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이게 사회적 문제죠,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기존의 편견, 그것이 이제 약자에 대한 투사와 편가르기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적 마녀 사냥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희생양 만들기, 제가 오른쪽의 그림은 사실은 중세 시대에 혹은 근대까지도 이어졌던 마녀 사냥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을 유형화하는 방식도 서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성에 순종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여자, 이게 징벌적 분노라고 여스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전히 이제 남성의 성적 욕망을 받아줘야 되는 여성에 대한 이제 편견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은 육체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성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니까 이것에 대한 다시 이제 재반박.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지금 취직도 안 되고 내가 뭐 먹고 살 길도 내 밖으로 뺏는 이런 여자, 성공한 경쟁자 여성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뭐 결론을, 이 거대한 질문,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던졌기 때문에 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같이 고려해야 될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의 선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했던 이제 역사를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고 연대하고 세상을 바꿔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집단적 증오, 이것을 최소화할 방안, 희망이나 사랑이나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 심지어 아까 우리가 다양성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여전히 강건한 권력과 위계 질서, 이에 기반한 차별 구조를 변화시킬 적극적 정의 추구의 책임.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 역할이고 사회 역할이고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